찬미 예수님, 예, 날도 아주 따뜻한데 여러분들 먼 걸음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오늘 잘 구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왔습니다. 제주 강정에서는 2011년부터 매일 오전 11시에 그 해군기지 옆 길가 천막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해군기지가 완성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 미사를 지내왔는데 오늘이 6,91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11시 미사 주송을 보는 그 공소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 선교사가 미사 시작하기 전에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주송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군대가 사라지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생명 평화 미사를 지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전쟁 기념관이라고 저 두꺼운 돌에 새겨져 있는 제 눈에는 참 끔찍한 돌판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서 전쟁으로 희생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의 안식과 평화를 기원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행위들이 하루빨리 막을 내리고 인류가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포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저는 1945년생입니다. 제가 5살 때, 만 5살 때, 6살 때 6.25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당일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일날 기억은 대낮에 그 서울역 앞에 뭐 차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시대는. 근데 트럭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나가던 그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휴가 나온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자기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올라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됩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심상치 않는 일이 터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6월 26일 새벽에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좀 낮았는지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깨워서 일어났는데 떨었습니다. 6월 하순인데 그게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렇게 기온이 좀 내려가서 떨은 게 아니라 멀리서 쿵쿵 하는 대포 소리가 들려와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떨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운이 좋아서 서울을 탈출해서 부산까지 피난을 갔었습니다. 피난 가서 부산에서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전쟁통에 그
학교 생활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지워질 수 없는 기억은, 제가 집에서 학교 가는 그 조그마한 골목길에 한쪽에 커다란 육군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텐트는 야전병원이었습니다. 그 야전병원에 전투 현장에서, 전방에서 실려 후송되어 온 부상당한 병사들이 거기에 들어 누워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거나 했겠죠. 근데 바깥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그 천막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아주 외마디의 그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와 그 비명이 제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1초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뛰어서 이렇게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학교 생활 내내 초등학교 시절 그 집에 대문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려고 제가 나가보면은 거의 매일같이 상위 군인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목발을 짚고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들은 얼굴 표정이 이렇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그런 꼴을 당한 데 대한 억울함, 분노, 이런 것이 이렇게 얼굴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의 표정을 제 말로 바꿔본다면, 사지가 멀쩡한 너희가 이렇게 병신이 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따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지만 이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6.25 전쟁은 불과 3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았지만 남북 양측의 군인들만 200만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보다도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300만이 죽었습니다.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6.25 전쟁의 경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뚫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놀라운 속도로 남하하여 경상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남한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불과 그들이 38선을 돌파한 후 3개월 지난 9월 달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북한군이 허리가 잘리니까 김일성은 9월 27일 인민군에게 전략적 후퇴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퇴각을 시작한 인민군은 점령지역 내 모든 형무소나 그들의 그 경찰서인 내무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85%가 이때 9월 26일, 30일 그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이제 진격하면서 남한 지역이 다시 국군 수중에 들어온 후 이번에는 국군과 우리 경찰이 인민군들에게 부역했던, 인민군에게 협력했던 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측이 저지른 학살은 1950년 10월부터 중공군이 참전해서 또 물밀듯이 한반도에 쳐들어온 그 1951년 1월 초까지 약 넉 달 동안 남측이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1950년 9월 말부터 12월 30일까지 9월 말부터 그 50년 말까지 약 55만여 명이 인민군에 협력한 부역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처형되었습니다.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고 유엔군과 국군이 다시 후퇴하니까 다시 공산당 세상이 된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서는 또 한 번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6.25 터지자마자 남한 각처에서는 공산당에 협력할 위험이 있다면서 예비 검속이라는 명목으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20여만 명을 곳곳에서 학살하였습니다. 제주도 4.3도 결국 그 예비 검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4.3에 관여했던 사람들 아니면 관여했다고 그냥 추정되는 사람들 이때 다 죽었습니다. 이 예비 검속과 보도연맹 가입돼 있던 사람들 그런 민간인들이 학살된 대표적인 장소가 대구의 가창골이라는 데입니다. 가창골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5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3천여 명과 각지에서 예비 검속된 보도연맹 관련자 5천여 명 등 8천여 명이 이 가창골에 끌려가서 처형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는 그 가창골에 가봤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고 경관이 좋고 아직도 물이 아주 풍성히 흘러서 계곡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계곡입니다. 1959년에 우리 정부는 그 계곡을 막아서 가창골 계곡을 막아서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 댐 물로 지금 대구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식수가 되고 식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창댐 아래쪽에 대구 10월 항쟁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곳 관계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창댐을 건설할 당시에 그 계곡을 굴착기로 파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니까 유골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밤새 유골들이 쏟아져 나온 거를 80가마니를 채웠는데도 아직도 계속 나오니까 굴착기 기사가 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도망쳤답니다.
6.25 부역자들로 이렇게 6.25의 인민군 부역자들로 처형된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후 남자들은 많이 피난을 갔고 인민군이 동원할 수 있는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들은 양측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국군 고위 장성들 가운데 일본군 출신이 여럿 있었고, 그들은 과거 일본군 시절에 배운 위안부 제도를 1951년부터 54년까지 3년 동안 공식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미군이나 아니면 국군에게 생포된 인민군 간호원들, 좌익 여성들, 북한 지역 여성들, 그리고 그 밖에 국군에서 동원된 이들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의 단편입니다. 전쟁이란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파괴해야 뭔가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의 그 육군 준장에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샬 준장은 미 국방성의 지시에 따라서 미군 병사들이 전투에서 겪는 그 심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선과 유럽 전선에서 전투 중이던 400개가 넘는 보병 중대 병사들 수천 명을 개별 면담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마셜 준장은 총 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Man Against Fire라는 그런 타이틀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세계 2차 대전 때 적과 마주쳤을 때 한 방이라도 적을 향해서 총을 쏜 미군 병사는 20%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총을 쏘아도 일부러 딴 데를 쏘거나 아니면 아예 방아쇠를 당기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미 육군 준장 마셜이라는 사람이 내린 결론은 Human beings are not by nature killers. 인간은 천성적으로 킬러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목숨을 빼앗는데 본능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방아쇠도 못 당깁니다. 하지만 군대가 개발한 여러 종류의 훈련과 세뇌를 통해서 그 저항감을 덜어버리고 혐오감을 덮고 폭력에 나날이 익숙해집니다. 1980년에 다이앤 아처라는 사람하고 로즈메리 가트너라는 미국의 사회학자 두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 베트남에 파병했던 시기가 1963년부터 73년 10년인데 그 10년 동안 베트남이 아닌 미국 국내에서 살인사건이 급속히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사회학자들이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963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은 남성에 의한 살인이 101% 증가했고 여성에 의한 살인이 59% 증가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타인을 향해서 방아쇠도 당기지 못하다가
그러나 옆에서 동료가 적군이 쏜 총에 죽어 넘어가는 모습을 접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겪고 적군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자신도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익숙해지고 폭력에 무뎌집니다. 폭력에 익숙해진 이들은 그 폭력의 사슬에 엮여서 다른 폭력을 또 생산하고 전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력에 익숙해진 병사들도 사실 자기 내부에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미군 병사들 가운데 30% 이상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미군의 그 전사자들보다도,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그 죽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이들이 제대 후에 귀국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브라운 대학의 연구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21년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 중 최소 3만 17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같은 기간에 발생한 미군의 전사자들 7,057명보다도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돌아와서 4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전쟁 때 겪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그 고통을 도저히 극복을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이렇게 자살까지는 안 해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에 빠져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재향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귀환 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서 자기 가족,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가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전쟁하면 한국군이 저지른 만여 명에 가까운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우리가 금방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 될 하나의 비극이지만, 이 한국군 병사들도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 장병들을 우리 그 대학의 학자들이 조사를 한 결과 전투 지역에 직접 노출되었던 재향 군인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확률이 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란 세상의 가장 고귀한 인간 생명을 수없이 살해하고 상처 입힐 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격이 파괴되고 평생 엄청난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은 인간 생명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 하시고 수십억 년 동안 가꾸어 주시고 키워내신 아름답고 조화로운 다른 동물, 식물, 피조물들에게도 전쟁은 파괴와 멸종의 재앙을 몰고 옵니다. 전쟁은 불의와 죄악의 열매이고 거기서 어떤 선하고 좋은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이들은 인간 생명을 말살하는 무기를
생산하고 팔아서 돈을 버는 무기상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비극이고 인간이 초래하는 최악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을 기념하는 전쟁 기념관 앞에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념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전에 해설해 보니까, 그러니 6.25를 기념한다, 인진왜란을 기념한다, 세월호 사고를 기념한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우리말이다. 전쟁 기념관이란 타이틀은 현대사에서 우리 국가와 인간들이 저지른 가장 뼈아프고 참혹한 재앙을 마치 훌륭한 업적처럼 마음속에 간직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전쟁에 승리한 제왕들이나 독재자들이 자신의 위협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돌덩어리로 개선문을 크게 세우는 것과 같은 미개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디 이런, 제가 들으니까 이 서울의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설이랍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전시관을 만든 중에서 전시 면적도 세계에서 제1위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면서 전쟁 기념관이라고 저렇게 깊이 새겨놓은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좀 우리 국어를 다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초래하는 그 비극을 좀 더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상기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기념해야 할 선업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불의와 윤리적 죄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전쟁에 대해서 해야 한다면 인간들이 저지른 불의와 죄악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죄하고 참회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재현하지 않으려는 그런 각오와 연대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 어리석은 전쟁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언젠가 당신이 손수 나서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